최근 한국 사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다. 바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다. 이 문제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 범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슈다. 오늘은 촉법소년 제도와 그를 둘러싼 논쟁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촉법소년이 뭔지부터 알아야 한다. 현재 한국 법률에서는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 대신 이들을 촉법소년이라고 부르고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린다. 보호자 위탁이나 수강명령 같은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 송치까지 총 10단계의 처분이 있다. 이런 제도가 생긴 이유가 뭘까? 기본 취지는 이거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 저지른 죄는 처벌하기보다는 교화와 보호를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는 게 맞다는 개념이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법원 판결이 아니라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를 보자. 2021년에 12,026건이던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25년에 21,958건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매년 2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범죄의 종류다. 강간이나 추행 같은 성범죄가 2022년 557건에서 2024년 883건으로 늘었다. 절도도 7,874건에서 1416건으로 급증했다. 폭력도 4,075건에서 4,873건으로 증가했다. 이런 통계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더욱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 8월 서울 신세계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하고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대규모 경찰과 소방력이 출동했고 시민 4,000명이 대피했다. 백화점이 한 발 빠져나갔고 매출 손해액만 6억 원에 달했다. 그런데 이 협박범은 제주도에 사는 중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촉법소년이었다. 그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극악무도한 성폭행 사건도 있다. 2024년 충북 충주에서 벌어진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모두 촉법소년이었다. 피의자 5명 중 3명이 촉법소년으로 법원에 송치됐다. 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자가 어떻게 처분받았는지도 몰랐다는 뜻이다. 또 다른 사건에선 경찰이 증거를 확보하려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기각해버렸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터져나오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촉법소년 기준을 낮춰야 하지 않냐는 목소리다.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통령도 국민의견 수렴을 지시했고 정부는 4월 말께 국무회의에 관련 권고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들어보자. 울산지방검찰청의 손정숙 검사는 이렇게 말한다. 촉법소년 범죄의 건수도 늘었지만 강력범죄도 함께 증가했다는 거다. 객관적 통계를 봤을 때 연령 하향의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합동강간 같은 죄질이 나쁜 사건들도 많아졌다고 한다. 모든 범죄에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아니라 중한 범죄에만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열어놓자는 것이다. 또한 소년재판의 폐쇄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소년재판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알 수도 없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소송을 생각할 때 피해자는 이런 정보가 필수인데 알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현장 전문가들도 주장한다. 국민의 95%가 촉법소년 범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대다수가 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다는 거다. 그리고 촉법이라 괜찮아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아이들의 범죄 억제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오히려 아이들을 더 큰 범죄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실제로 범죄가 줄어들까? 교육복지수사 분야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배상균 연구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14세를 13세로 낮춘다고 해도 실제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상징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지금 필요한 건 연령 조정이 아니라 절차 정비와 처우 개선, 피해자 권리 보장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국제 기준도 제시한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형사책임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추는 데 반대하고 있다. 현장 전문가들도 엄벌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최란 부소장은 이렇게 말한다. 엄벌 중심 정책은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을 뒤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거다. 소년보호 사건은 피해자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둬야 한다고 강조한다. 탁틴 네일의 이현숙 상임대표도 비슷하게 말한다. 엄벌 담론에 치우치면서 교육적 개입과 피해 회복이라는 핵심 가치가 소외됐다는 것이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직면하게 하는 회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한다. 부모 역할의 중요성도 제기된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신혜진 부장검사는 이렇게 지적한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는 자녀의 잘못에 대해 부모를 형사처벌하는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거다. 우리나라도 부모 교육을 내실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국 이 논쟁에서 핵심은 뭔가? 한쪽은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으니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통계도 그렇고 국민 정서도 그렇다는 거다. 다른 쪽은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 오히려 시스템 개선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교육적 개입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생각해보면 둘 다 맞는 말이다.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심각하다. 하지만 동시에 엄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맞다. 촉법소년 제도가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처분 결과를 알 수 있어야 한다. 손해배상을 위해서라도 이건 필수다. 소년 재판의 폐쇄성도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중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을 열되 동시에 교육과 회복을 놓쳐서는 안 된다. 부모의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결국 정부가 내릴 최종 결정이 뭐가 되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청소년 범죄를 단순히 처벌 대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근본적으로 살피고 피해자의 치유와 가해자의 교화를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촉법소년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다가오는 4월 말 정부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겠다.